오래전에 올챙이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의 두꺼비의 변태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올챙이의 원시적인 등뼈인 척색이 사라지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추적하다가 의문을 가졌죠. 사라진 척색은 척추로 변했을까? 아니면 없어졌을까? 없어졌다면 그 흔적은 왜 없지? 과학자가 아니라도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가져볼 만한 호기심이죠. 그래요. 이런 호기심이 과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나요? 이 호기심에 대해 답을 얻으려는 노력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세포는 생물의 기본이죠. 세포는 생물의 기본 단위이죠.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생명과학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포를 알면 생물의 특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번 몇 영상을 통해서 세포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원시세포의 출현 가설을 몇 회에 걸쳐 소개해드렸죠. 초기 지구의 조건 안에서 최초의 세포가 발명되는 과정을 추론하는 과학자들의 동향을 요약해드렸는데 손에 잡히셨을까요? 아마 손에 잡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원시세포에 대한 가설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완전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 손에 잡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직도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없기에 그 분야의 과학자들은 나름의 추론을 하면서 자기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있죠. 그 분야의 과학자들은 원시세포에 관한 과학 내러티브, 즉 나름의 과학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쉬고 오늘은 세포에 관한 손에 잡히는 바이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생물학은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생물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연구를 피해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야 죽음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죠. 특히 세포의 죽음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인류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 이유는 발생과 면역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생리적 현상이 세포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포의 자발적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포의 죽음, 다시 말해서 세포의 이타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일 겁니다. 10여 분 정도 소개해드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지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분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조 개 정도라는 거대한 세포 집단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어떨까요? 그렇죠. 천문학적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몸도 생명 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업화된 세포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세포의 죽음이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죠. 매일 사람의 몸에서는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그렇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증식도 해야 하지만 소멸해야 합니다. 건강한 세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세포는 죽어야 한다는 뜻이죠. 발달 단계에서 잘못된 쪽으로 발달하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되어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다면 개체 자체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럴 때 그런 세포들은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합니다. 생물의 신체에는 다른 건강한 세포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자연 선택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런 유전자가 있을까요? 그런 유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생물학자들의 호기심이자 자연스러운 연구 목표가 되겠죠. 2002년 세계 권위의 노벨 생리의학상은 세포의 생성과 사멸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규명해낸 의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영국인 시드니 브레너와 존 E. 설스턴, 미국인 H. 로버트 호비츠 이 세 명을 공동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들이 밝혀낸 세포 사멸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 체내 세포의 수명이 영향을 받죠. 이것을 알아냈으니 인류 무병장수 프로젝트에 직결되는 연구 결과인 거죠.
비정상적인 발현이 질병의 발생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은 엄청난 업적인 거죠. 선정위원회가 밝힌 대로 이 업적은 암이나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의 발생 기전을,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것을 정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포의 죽음은 크게 괴사와 아포토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괴사를 네크로시스라고도 하죠. 네크로시스라 불리는 세포의 죽음은 수동적인 과정입니다. 세포 입장에서 갑작스런 죽음이기도 하죠. 감염이나 상처, 독극물 등에 의해서 일어나죠. 괴사에 의한 죽음은 요란한 경찰 수사에 비유하더군요. 소동이 있으며 증거가 남습니다. 세포 내용물이 보이고 이 소동이 잠잠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막이 용해되면서 내용물이 나오죠. 그곳에 백혈구가 모여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죽은 세포가 천천히 없어집니다. 괴사와 다르게 스스로 선택한 세포의 죽음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세포 소멸 과정이죠. 수명을 다하기도 전에 세포가 자살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포 사멸 또는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아포토시스는 그리스어로 쇠퇴, falling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두 번째 P가 묵음이므로 APOPTOSIS로 쓰고 아포토시스라고 발음합니다. 이 용어는 영국 암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죠. 아포토시스, 조직역학과 광범위하게 연관된 기본적인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암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 아포토시스 현상을 관찰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암 발생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아포토시스라는 또 다른 말로 세포 사멸의 과정을 밝혔죠. 암은 중앙 통제를 벗어나 세균처럼 증식하는 세포들의 모임이죠. 유전자 중에 종양 형성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종양 형성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하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종양 형성 유전자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죠. 죽은 세포를 대체하기 위한 세포 분열이 필요할 때 작동하겠죠. 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중단시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 증식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서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세포 자살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죠. 암이 발병하려면 종양 형성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 모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하죠. 사실 세포에는 억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기 전에 수습할 기회는 많죠. 그러니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돌연변이로 암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적어도 8에서 10번 정도의 돌연변이가 축적되어야 진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몸 안에서 암세포는 중앙 통제를 벗어나 세균처럼 증식하죠. 암에 걸리면 종양 형성 유전자는 온 상태가 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는 오프 상태가 되죠. 종양세포는 몸 전체보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변형된 세포는 더 이상 몸의 지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세포 사멸 프로그램이 고장나서 아포토시스가 안 되는 것이죠. 세포는 왜 스스로 사멸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자살을 해야 할까요? 필요 없는 세포는 죽는 게 낫죠. 암세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균이나 휴무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는 세포 사멸 유전자가 없다지요. 그러나 다세포 생물에서는 예외 없이 세포 사멸이 이루어집니다. 세포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세포 간 협력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종양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없애는 프로그램이 진화 과정 중에 자연 선택되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죠. 군체를 이루며 사는 생물 종들에서도 아포토시스는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군체 생활의 이탈자는 아포토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튀는 세포는 조직을 위해 스스로 죽는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진화 과정 중에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죠. 다세포 생물체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어울려 다양한 조직과 장기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일부의 세포가 발달 단계에서 잘못된 쪽으로 발달하거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손상될 경우 개체 자체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진 사회 내에서 다른 건강한 세포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자연 선택되어야 그 생물의 진화에 유리했겠죠. 세포 간의 협력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는 네크로시스와 달리 아포토시스는 죽음의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웃한 세포들에 의해 모두 먹혀서 그 흔적이 빨리 사라진다고 하죠. 아포토시스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에서 세포 분열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 분열과 균형은 아포토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세포 사멸의 조절은 적절한 세포 기능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세포들은 죽어야 할 때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죽음의 유전자를 발현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한 문제를 해결하면 10가지의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것이 과학의 본성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반영해서 건강 지식이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질병의 원인, 증상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접하는 건강 상식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지식의 호환성이 부족하죠. 사실 인간의 질병을 정복하는 과정은 생물학적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세포학적 지식을 얻게 되면 다양한 질병의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아포토시스에 대해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죠?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생명은 강합니다. 세포도 강하죠.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나쁜 습관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도합니다. 무병장수를 위해서 좋은 습관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